잠자리 동화, 가는 새끼줄, 굵은 새끼줄.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복동이와 길동이라는 아이가 살았어. 둘은 어찌나 친하던지 뒷동산에 나무하러 갈 때에도 냇가에 몇 감으로 갈 때에도 꼭꼭 붙어 다녔어. 어쩜 저리도 사이가 좋을까? 꼭 형제 같아. 마을 사람들이 모두들 복동이와 길동이를 칭찬했지. 그러나 두 아이네 집은 무척 가난했어. 옷은 누덕누덕 기워 입고 집시는 떨어져서 너덜너덜했지. 쫄쫄 굶는 날도 많았지만 복동이와 길동이는 매일매일 웃고 살았어. 큰일 났어. 쌀독이 텅텅 비었어. 그래서 두 아이는 머슴살이를 하기로 결심했어. 복동이와 길동이는 건너마을 김대감 집을 찾아갔어. 3년 동안만 머슴살이를 시켜주십시오. 3년이라. 그런데 나이가 너무 적구나.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두 아이의 씩씩한 대답에 김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지. 복동이와 길동이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 복동이가 쓱싹쓱싹 마당을 쓸면 길동이는 부글부글 쇠죽을 끓였어. 소 머위 주고 닭 모이 주고 사내가 나무에 오고 들에 나가 농사일 거들고 밤이면 새끼 꼬고 집신을 삼았지. 송골송골 땀 흘리며 둘은 아주 열심히 일했어. 해가 갈수록 김대감네 살림은 부쩍부쩍 늘어났어. 과일나무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고 들판에는 벼들이 느릇느릇 익어가고 외양간의 소들은 투실투실 살이 오르고 곳간에는 벼 가마니가 차곡차곡 쌓였지. 드디어 3년이 되었어. 내일이면 집으로 떠나는 날이야. 두 아이는 집으로 갈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어. 그동안 받은 세경으로 고향에 논밭과 돼지를 조금 사두었거든. 난 농사를 열심히 지을 테야. 난 돼지를 키울 거야. 복동이도 길동이도 신이 나서 말했지. 그런데 그날 밤 김대감이 복동이와 길동이를 불렀어. 너희들 덕에 우리 집이 더욱 부자가 되었구나. 김대감은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말했대.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느냐? 무엇이옵니까? 새끼를 좀 꼬아다오. 그 새끼를 쓸 때마다 너희들을 생각하마. 대감방을 나오며 길동이는 코웃음을 쳤지. 내일이면 이 집을 나가는데 새끼를 꼬아달라고? 난 안 꼰다. 길동이는 화가 나서 이웃집으로 놀러갔지 뭐야. 하지만 복동이는 밤늦게까지 새끼를 꼬았어. 대감님의 마지막 부탁인데 정성껏 꼬아야지.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더 촘촘히 꼬았어. 밤이 이슥해서야 길동이는 촐랑촐랑 집으로 돌아왔어. 복동이는 쿨쿨 잠을 자고 있었지. 복동이가 꼬아놓은 새끼를 보자 길동이는 후회가 되는 거야. 그제야 길동이는 부랴부랴 새끼를 꼬기 시작했어. 어쩌나 시간이 없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성기석이 꼬았지. 꼬끼요! 아침을 알리는 수탉의 울음소리가 들렸어. 복동이와 길동이는 길을 떠날 채비를 했지.
저희들이 꼰 새끼입니다. 참 기특한지고 마지막까지 내 부탁을 들어주다니. 김대감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 자, 나를 따라오너라. 김대감이 두 아이를 데리고 간 곳은 광이었대. 그곳에는 엽전이 가득 쌓여 있지 뭐야. 저기 있는 엽전을 새끼줄에 마음대로 꿰어가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상이다. 그 소리에 복동이와 길동이는 깜짝 놀랐어. 복동이는 가는 새끼줄을 들고 엽전을 꿰기 시작했어. 쩔그렁 쩔그렁 끝도 없이 엽전이 새끼줄을 따라 들어갔지. 길동이도 굵은 새끼줄을 들고 엽전을 꿰기 시작했어. 끙끙 낑낑 길동이는 있는 힘을 다해 엽전을 꿰었지. 하지만 단 한 푼의 엽전도 꿰 수가 없었대. 복동이는 엽전 꾸러미를 말에다 잔뜩 싣게 되었지. 엽전 꾸러미가 너무 많아서 말이 기우뚱기우뚱 쓰러질 듯했어. 길동이는 들고 있던 엽전 한 양을 달랑 들고 터덜터덜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 복동이는 기와집도 사고 논밭도 샀지. 그리고 굶주리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보이면 쌀을 듬뿍듬뿍 나누어 주었어. 길동이는 어떻게 되었냐고? 길동이는 옛날에 그 초가집에서 돼지 키우며 잘 살고 있대. 재미있었나요? 시작이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끝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면 앞에서 잘했던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답니다. 3년 동안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도 엽전 한 양밖에 얻지 못한 길동이처럼요. 시작할 때의 마음을 끝날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끝까지 최선을 다한 복동이에게도 박수를 보내주고, 물론 끝마무리는 제대로 못했지만 3년 동안 열심히 일한 길동이에게도 박수를 보내보아요. 잠자리 동화 개를 흉내낸 돼지. 옛날 어느 마을에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어. 오순도순 같이 살 가족도 없고 살림도 간당간당 넉넉지 못했지만 할머니는 하루하루가 행복했단다. 자식처럼 예뻐하는 개와 돼지가 있었거든. 어느 날 할머니는 힘든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 목도 바짝바짝 마르고 허리도 시큰시큰 아팠지만 시원한 우물물 한 바가지 길어줄 사람이 없었지. 그날따라 할머니는 자식 한 명 없이 혼자 사는 자기 처지가 속상했어. 그때 개가 살랑살랑 할머니에게로 다가왔어. 그러더니 혓바닥으로 할머니 손을 핥는 거야. 그래 귀여운 내 강아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너뿐이구나. 할머니는 힘을 내 일을 했어. 점심 준비도 해야 하고 돼지 먹이도 줘야 했거든. 할머니는 자기 밥상 차리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돼지 먹이부터 챙겨주었어. 아이고, 우리 돼지가 좋아하겠네. 잘 먹고 쑥쑥 커야 할 텐데. 돼지는 먹이통에 코를 박고 정신없이 먹이를 먹었어. 우적우적 쩝쩝. 할머니가 자기에게 하는 말도 듣지 못했지. 배가 불룩해진 돼지는 쿨쿨 낮잠을 잤어. 할머니는 그런 돼지를 흐뭇하게 쳐다보았지. 보동보동 우리 돼지 잘도 자는구나. 날이 저물자 저녁 일을 마친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어. 개가 반기듯 왈왈 짖으며 달려나왔지. 착하다 착해.
오늘도 집 잘 지키렴. 할머니가 개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고는 방으로 들어갔어.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던 돼지가 물었지. 할머니는 왜 너만 귀여워하시니? 개가 어깨를 으쓱거렸어. 난 할머니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서 친구가 되어드려. 우리에게 잠만 퍼질러 자는 너하고는 다르다고. 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 사실 돼지는 너무 게을렀거든.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돼지밥을 챙겨 우리로 향했어. 그래, 냠냠 많이 먹거라. 할머니는 꿀꿀대는 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돌아섰어. 평소 같으면 돼지는 정신없이 먹느라 할머니가 가는지도 몰랐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어. 밥은 안 먹고 할머니 뒤를 졸졸 따라갔지. 마치 개처럼 말이야. 마당으로, 부엌으로, 텃밭으로 돼지는 졸랑졸랑 열심히 할머니 뒤를 따라다녔어. 그런데 아무리 쫓아다녀도 할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돼지는 생각 끝에 개처럼 끙끙거려 보기로 했지. 꿀꿀, 꿀꿀.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할머니는 뒤에서 돼지 소리가 나자 깜짝 놀랐어. 해고머니! 그래서 그만 항아리를 쨍그랑 깨뜨리고 말았단다. 아니, 이 녀석이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어휴, 항아리를 깨뜨렸으니 당장 쓸 물은 어떻게 깃나? 할머니가 아침부터 한숨을 쉬자 돼지는 잔뜩 풀이 죽었어.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화만 나게 했으니 말이야. 돼지는 개에게 다시 물었어. 할머니는 내가 따라다니는 게 싫으신가 봐. 왜 그러실까? 개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 난 털도 복슬복슬하고 꼬리도 살랑살랑 흔들 수 있잖아.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네가 따라다니면 따라도 싫겠다. 돼지는 그도 그럴 법하다고 생각했어. 그날 밤 돼지는 진흙탕에 고인물을 거울 삼아 몸단장을 했어. 쓱싹쓱싹 털을 다듬고 흙탕물로 푸푸 얼굴도 씻었지. 물론 꼬리 흔드는 연습도 빼먹지 않았어. 잠만 자는 게 일이던 돼지는 정말 피곤했지만 꾹 참았어. 돼지도 꼭 한 번쯤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싶었거든. 다음날 아침 잔뜩 치장을 하고 기다리던 돼지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엉덩이를 들이대고 꼬리를 흔들었어. 산만한 엉덩이를 이리실룩 저리실룩. 어머나, 우리 돼지가 왜 이러나? 할머니의 놀란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돼지는 온몸을 휘휘 흔들었어. 그 바람에 할머니는 온통 흙탕물을 뒤집었었지. 아니, 이 녀석이 요즘 왜 이리도 말썽이야? 화가 잔뜩 난 할머니는 돼지에게 먹이도 주지 않고 나가버렸어. 돼지는 하루 종일 우리에 누워 슬퍼했어. 밥도 못 먹고 실컷 야단만 맞고 돼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 자존심은 상했지만 돼지는 개에게 다시 물었어. 어떻게 하면 할머니가 날 예뻐해 주실까? 개는 고개를 빳빳이 들며 말했어. 난 낯선 사람이 오면 왕왕 짖고 다들 자는 깜깜한 밤에도 집을 지켜. 넌 하는 일이 뭐니? 돼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 그날 밤 돼지우리에서는 난리가 났어. 폴짝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에도 뚜벅뚜벅 지나가는 사람 발자국 소리에도 돼지가 시끄럽게 우르댄 거야.
꿀꿀 꿀꿀. 심지어는 달을 보고 울어대기도 했어. 꿀꿀꿀꿀. 걔도 할머니도 시끄러운 돼지 때문에 또랑또랑 뜬 눈으로 밤을 샜단다. 할머니는 해가 뜨자마자 의원부터 불러왔어. 아무래도 이 녀석이 어디 아픈가 보. 며칠 전부터 안 하던 짓을 하고 이상해. 의원은 돼지를 이리저리 만져보고 쿡쿡 눌러보았지. 감기에 걸린 모양이에요. 침 한 방이면 거뜬해질 거예요. 의원이 침을 놓는 동안 할머니는 돼지를 위로해 주었어. 그래, 조금만 참으렴. 돼지는 좀 아프긴 했지만 기분이 정말 좋았어. 할머니가 마침내 자기를 예뻐해 주었으니 말이야. 그날 밤 돼지는 전날보다 더 크게, 더 우렁찬 소리로 울어댔어. 이렇게 하면 할머니에게 더 사랑을 받을 줄 알았지. 꿀꿀 꿀꿀꿀. 온 마을 사람들이 전부 밤을 꼴딱 샐 정도였단다. 돼지는 자기 모습이 너무 대견해 힘든 줄도 몰랐어. 할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도 몰랐고 말이야. 이튿날 아침 한숨도 못 잔 할머니는 돼지에게 목줄을 맸어. 돼지는 좋아서 어쩔 줄 몰랐지. 이젠 너 대신 나를 데리고 외출하시려나 봐. 이것 봐, 나 멋지지? 돼지는 꼿꼿하게 고개를 세운 채 사뿐사뿐 걸었어. 약이 올라 멍멍 짖는 개를 뒤에 남겨두고 말이야. 꼬리도 살랑살랑, 엉덩이도 삐죽빼죽 흔들었지. 그런데 할머니는 돼지를 앞세우고 어디로 가는 걸까? 아휴, 시끄럽게 굴지만 않으면 계속 키우려고 했는데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걱정 마세요. 금방 잡을 건데 좀 시끄러운 게 대수인가요? 돼지는 화들짝 놀랐어. 할머니가 자기를 낯선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겠어? 그 녀석 살이 도실도실하게 올랐구나. 자, 김대감댁으로 가자. 그 댁에 큰 잔치가 있으니 네가 한몫해줘야지. 그제야 돼지는 잔치집에 팔려가는 자기 신세를 깨달았어. 할머니, 안 그럴게요. 꿀꿀꿀꿀. 돼지는 계속 울어댔지만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 재미있었나요?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는 돼지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할머니는 개와 돼지를 모두 사랑했어요. 문제는 돼지가 할머니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개를 보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어떻게든 개처럼 사랑받고 싶다는 쓸데없는 욕심을 부렸지요. 이렇게 쓸데없는 욕심은 자신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을 괴롭힐 수 있고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 잘 알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랍니다. 잠자리 동화 백일홍. 옛날 어느 바닷가에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단다. 아침 해가 두둥실 떠오르면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싱싱한 물고기를 가득 잡아서 저녁별이 반짝일 때 돌아오곤 했지. 그런데 어느 날 이 평화로운 마을에 커다란 걱정거리가 생겼어.
바닷속에 살고 있던 머리가 셋이나 달린 무서운 괴물이 나타난 거야. 예쁜 아가씨를 바치지 않으면 마을과 고기잡이 배들을 모두 부숴버릴 테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제일 예쁘고 마음씨 고운 아가씨를 괴물에게 바치기로 했어. 그날이 내일로 다가오자 아가씨가 가여워서 모두들 눈물을 흘렸지. 그런데 그때 바다 저쪽에서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배가 다가오는 거야. 그 배를 누가 타고 있었냐고? 아주 씩씩한 도련님이 타고 있었어. 도련님은 사람들이 모두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이상해서 그 까닭을 물어봤지. 사람들의 얘기를 모두 들은 도련님은 아가씨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저렇게 착하고 고운 아가씨가 괴물에게 잡혀가야 하다니. 그래서 도련님은 나쁜 괴물을 물리치기로 마음먹었어. 제가 괴물과 싸워보겠습니다. 도련님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 정말 용감하신 분이군요. 마을 사람들은 용감한 도련님이 나쁜 괴물을 꼭 물리칠 수 있도록 신령님께 간절히 빌고 빌었어. 목숨을 구하게 된 아가씨는 눈물이 방울방울 맺힌 눈으로 도련님을 바라보았어. 도련님, 정말 고맙습니다. 도련님이 무사히 돌아오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어요. 꼭 기다려주세요. 100일 안에 돌아오겠어요. 내가 괴물과 싸워 이기면 지금처럼 하얀 돛을 달고 올 거예요. 만약 괴물을 이기지 못해 내가 죽는다면 붉은 돛이 달려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시 만날 것을 굳게 약속했지. 도련님이 떠나고 아가씨는 날마다 푸른 바다만 바라보고 서 있었어. 도련님, 꼭 하얀 돛을 달고 돌아오셔야 해요. 아가씨는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빌었지.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비가 올 때에도 바람이 불 때에도 아가씨는 그 자리에서 도련님을 기다렸어. 시간이 흘러 약속한 100일이 되었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황금배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 와, 황금배다! 황금배가 오고 있다! 사람들이 소리쳤어. 제발 하얀 돛이 걸렸으면. 아가씨는 점점 다가오는 황금배의 돛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 그런데 어쩌면 좋을까? 글쎄, 돛대에는 붉은 돛이 달려있는 거야. 이럴 수가! 아가씨는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 바닷가에 황금배가 닿았지. 그런데 배 안에서 화한 얼굴로 도련님이 뛰어나오는 거야. 아가씨, 제가 무사히 돌아왔어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분명 붉은 돛이 달려있는데 도련님이 살아있다니 말이야. 아가씨가 붉은 돛을 보고 쓰러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돛대를 가리켰지. 도련님은 돛대를 바라보고 깜짝 놀랐어. 황금배에 달아놓았던 하얀 돛이 괴물이 흘린 피에 붉게 물들어 있었던 거였어. 아가씨, 눈을 떠보세요. 제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어요. 하지만 영영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단다.
도련님은 아가씨를 안고 오래오래 눈물을 흘렸지. 이듬해 따스한 봄이 돌아왔을 때 아가씨가 서 있던 언덕에서 싹이 하나 돋았어. 곱게 단장하고 서 있던 아가씨처럼 그 싹은 곱고 고운 꽃을 피웠지. 그 꽃은 비가 올 때나 햇빛이 비칠 때나 늘 변하지 않고 100일 동안 피어 있었대. 사람들은 가엾은 아가씨를 생각하면서 그 꽃을 백일홍이라고 불렀다는구나. 재미있었나요? 여러분은 백일홍이라는 꽃을 아세요? 할머니나 어머니가 어렸을 때 꽃밭에 봉숭아와 함께 많이 심던 꽃이지요. 이 꽃은 100일 동안이나 지지 않고 붉게 피어 있대요. 그래서 백일홍이라고 한답니다. 백일홍이 왜 100일 동안이나 비바람에도 지지 않고 피어 있는지 이 이야기를 읽고 나니 알겠지요? 도련님과 아가씨의 이루지 못한 사랑이 슬퍼서 한참이나 훌쩍인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도체 피만 묻지 않았어도 도련님과 아가씨가 만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아마 이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 기억 속에 더 오래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잠자리 동화 통버섯 신고 갓근 조이고.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어. 이 농사꾼에게는 만복이라는 아들이 있었지. 그런데 아버지는 부지런한데 이 아들은 소문난 게으름뱅이였다지 뭐야. 어느 날 농사꾼은 늦잠을 자는 아들을 깨웠어. 만복아, 어서 일어나라. 해가 벌써 머리 꼭대기까지 왔다. 오늘은 저 건너 배추밭을 가는 날이다. 어서 서둘러. 그런데 이 게으름뱅이 아들 녀석 좀 봐. 글쎄 입을 오리처럼 쑥 내밀고는 툴툴거리는 거야. 아버지, 저는 일하기 싫어요. 건넌 마을 금동이는 글만 읽던데 저는 땡볕에서 일만 하고 저도 이제 글 공부나 할래요. 이 녀석아, 내 녀석이 공부는 무슨 공부? 괜한 핑계 대지 말고 어서 가자. 농사꾼은 아들의 귀를 잡아 끌었지. 마치 팔려가는 송아지처럼 아버지한테 끌려 나온 만복이는 밭두렁에 주저앉아 딴전만 피웠어. 심심한데 호두기나 만들어 볼까? 만복이는 버들가지를 꺾어 호두기를 만들어서는 삘릴리 피리를 불기 시작했어. 그뿐이 아니었어. 저기 점례가 있네. 놀려줘야지. 만복이는 논두렁에서 친구들과 나무를 캐고 있는 점례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지. 그러고는 냅다 새총을 쏘았어. 아야, 만복이 너 가만 안 둘 거야. 놀란 점례가 울상이 되었어. 다른 아이들도 새총을 맞을까봐 발을 동동 굴렀어. 만복이가 나무 뒤에 숨어 있었거든. 만복아, 장난 그만하고 쟁기질 좀 하렴. 에이, 일하기 싫은데. 만복이는 군뱅이처럼 느릿느릿 밭으로 갔어. 그런데 한눈 팔면서 대충대충 쟁기질을 하니 밭고랑이 이리 삐뚤 저리 삐뚤 난리가 났어. 아이고, 이 녀석아, 눈을 감고 가라도 이것보단 낫겠다.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쥐어박았지. 다음 날도 만복이는 아버지를 졸라댔어. 아버지, 저도 글 공부할래요. 일하기 싫단 말이에요. 이거야 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나? 그렇게도 글 공부가 소원이냐? 좋다. 오늘부터 방에서 글을 읽어라. 하지만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하루 종일 글만 읽어야지.
딴 좀 비우면 안 된다. 우와, 좋아라. 나도 금동이처럼 농사일을 안 해도 된다니. 만복이는 신이 나서 방바닥이 꺼지도록 팔짝팔짝 뛰었어. 그리고 책상에 턱 앉아서 글 공부를 시작했지. 물론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통보선을 신고 머리에는 갓을 썼어. 그런 다음 목소리를 가다듬고 글을 읽었지. 하늘 천 따지. 그런데 처음에는 힘든 농사일 대신 글 공부만 하는 게 좋아서 신바람이 났는데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 슬슬 몸이 근질거리는 거야. 아이고 발이야. 아이고 머리야. 꼭 끼는 통보선 때문에 발은 욱신욱신 아팠고 갓 때문에 머리는 어질어질했어. 꿇어앉은 다리도 점점 저려왔지. 게다가 글을 읽는 게 지겨워서 자꾸 하품만 나오지 뭐야. 공부도 쉬운 일이 아닌걸. 그래도 떼약볕에서 일하는 것보다 100배 낫지. 만복이는 몸이 저리고 비틀려도 꾹 참고 글 공부를 했어. 하지만 지겨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 에고, 나 죽겠다. 만복이는 책상을 밀치고 다리를 쭉 뻗었어. 울타리 너머로 친구들이 노는 게 보이니까 엉덩이가 들썩거려서 참기가 힘들었지. 들에서 이루려면 내 마음대로 걷고 뛰고 정말 신바람이 날 텐데 밭을 다 갈고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낮잠이라도 한잠 자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수록 아버지를 도와 농사 짓던 때가 더 즐거웠던 것 같았어. 그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새참을 이고 가는 모습이 보였어. 그 집은 오늘 새참이 뭐유? 구수한 멸치 국물에 국수를 준비했지. 우리는 보리밥에 나물 넣고 참기름을 듬뿍 쳤어. 만복이는 침을 꼴깍꼴깍 삼켰어. 그래, 난 글 공부보다 농사 짓는 게 더 좋아. 만복이는 통보선이고 가시고 다 벗어 던지고는 방문을 박차고 나왔지 뭐야. 아, 시원하다. 아, 좋아라. 만복이는 까불까불대며 들판으로 달려갔어. 향긋하기도 해라. 코를 벌름벌름거리며 풀냄새, 흙냄새를 잔뜩 들이마셨다가 후 하고 내뱉었지. 우와, 이제 살 것 같다. 아버지! 아버지! 아니 이놈아, 어디서 호랑이라도 나타났느냐? 글 공부하다 말고 왜 이렇게 뛰쳐나온 게야? 공중공중 뛰어오는 만복이를 보고 아버지가 깜짝 놀라 물었어. 아버지, 다시는 글 공부한단 소리 안 할 테니 들에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예? 안 된다, 안 돼. 농사일이 실증나면 또 글 공부한다고 조를 텐데 아예 관두어라.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 아버지, 다시는 게으름 피우지 않을게요. 정말 열심히 일할게요. 예? 만복이는 이제 글 공부하라는 소리가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어.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글 공부를 하라고 할까봐 겁나서 냉큼 쟁기질을 시작했어. 이랴! 물론 그 뒤로는 게으름 부리지 않고 부지런히 농사일을 했지. 그런데 말이야, 그 후 어쩌다 소가 말을 안 들으면 만복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이랴! 이놈의 소야, 너도 통보선 신고 갓근 조이고 방에 틀어박혀 글 공부나 할래? 말 안 들으면 너도 그렇게 될 줄 알아. 이렇게 떵떵 으름장을 놓았대. 정말 재밌지? 재미있었나요? 우리는 가끔 자기가 하는 일은 모두 힘들고 남이 하는 일은 모두 쉬워 볼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지지요. 아마 만복이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안 하던 글 공부를 한다고 아버지에게 조르지요. 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란 없답니다. 농사일은 농사일대로, 글 공부는 글 공부대로 모두 어렵고 힘든 점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랍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말이에요.